사람들은 종종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부한 말에 불과할까요? 만약 사랑이 정말로 그렇게 충만하고 완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 주제를 두고 이렇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어딘가에서 슬며시 스며드는 법입니다. 제 생각에 외로움이란 만성질환과도 같습니다. 완전히 치료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외로움의 소용돌이에 빠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2년 전 저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은 엄청난 반응을 얻어 수백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습관처럼 저는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중 절반은 저를 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친구야? 혼자 사는 게 최고야. 그 댓글들은 단순히 농담으로만 보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은 아마도 인간관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거나 너무 지쳐서 이제는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것조차 신경 쓰고 싶지 않아진 것일 겁니다. 아마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겪는 문제로 고통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외롭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고독은 일시적인 평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평생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담 업무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약 50세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겉보기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통해 흥미롭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그들은 대부분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언제든 울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저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 있었으며 옷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하며 심지어 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금요일에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저를 놀라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금요일이 오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그의 이야기를 더 이해하기 위해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약 6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 시골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한 사무직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금요일만 되면 그들은 모두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곳에 남아 고요한 환경 속에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말 동안 그는 추가 근무를 하며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허무함은 더욱 커져만 갔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은 점점 그에게 끔찍한 공포의 날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 정도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수요일만 되어도 금요일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공황 발작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 해결책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그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달력을 보니 그날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오싹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히 문을 잠그고 큰 길로 뛰어나왔지만 가는 길에 나는 우연히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무릎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명확한 실체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단순한 순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이자 때로는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쯤 외로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외로움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언젠가 외로움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안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깊이 연결된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외로움이 피할 수 없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외로움의 빈 공간 속에 가둔 채 그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곤 합니다. 외로움이 우리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심각하고 때로는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외로움을 견디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로움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장애물이 아닌 우리 인생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바꾸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외로움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외로움을 대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에도 색깔이 있다. 여러분은 감정에도 색깔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상담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며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둡고 탁한 색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색이나 검정색 같은 색깔로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 속에도 사실 두 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얀 외로움과 검은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외로움. 이것은 자유롭고 고양된 감정을 가져다주는 외로움의 형태입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혼자이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의 절대적인 평온에 가까운 상태를 느낍니다.
외로움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얀 외로움은 당신에게 내면의 평온과 빛나는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검은 외로움. 반대로 검은 외로움은 차가운 눈보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둠과 두려움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무거운 압박감에 짓눌리고 고통과 상처에 의해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것은 슬픈 기억,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 불공정함, 혹은 보상할 수 없는 상실감과 같은 것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검은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강렬한 트라우마나 집착으로 남아 당신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얀 외로움은 고요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서 평화를 발견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검은 외로움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목덜미를 강하게 내리치는 펀치처럼 당신을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방향 감각을 잃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작고 연약해졌다고 느끼는 가장 깊고 어두운 순간들입니다. 등산이라는 여정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을 정복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인생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전체 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등산가는 아니지만 마라톤을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저는 빠르게 달리기보다 아주 천천히 달리는 편인데 한 번에 12km를 뛰면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리며 마라톤을 할 때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작은 성취감이지만 그것은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것을 하얀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고요함이 우리에게 깊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검은 외로움 속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처, 실망, 또는 압박감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순간들 말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쉽게 극복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강인함과 의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로움은 항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평온한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전 과제와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준비와 이해, 그리고 단단한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든, 검은 외로움을 겪고 있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놀라운 점은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더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외로움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내성적인 사람들과 연결짓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BBC가 영국의 주요 세계대학과 협력해 전 세계 5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흔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외로움을 느낀다.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거나 평균적인 사람들조차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과 연관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심지어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조차도 외로움의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찌는 듯한 더위를 동반한 여름이 오히려 추운 겨울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외로움은 공감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을 때 더 깊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가장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고 있는 젊은이로 사회적 기술도 좋지만 최근에 고통스러운 이별을 경험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우리는 외로움이 인간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외로움은 우리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외로움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때입니다. 이 경우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일상 속으로 뿌리내리며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고 외로움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저는 외로움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뇨병처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상태인 것이죠. 외로움은 항상 우리의 선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즉 원하지 않는 고립일 수도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외로움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로움을 느끼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 담당 장관, 미니스터 포롤리니스이라는 직책을 만든 이유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활동들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의 고독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훑어보는 동안 최근에 퍼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부정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말고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귀중한 정보는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라. 감정은 돈만 낭비하게 만든다. 어려움을 주는 모든 관계를 끊어라. 이런 사고방식이 우연히 퍼진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연대,
소셜 살러데러티,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27.6%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10명 중 약 3명은 친한 친구나 가족조차도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고독은 해결되지 않으면 체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고독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독의 존재를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독이라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독을 극복하고 이를 견디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응급 키트가 있을까요? 만약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면 고독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 각자의 정신적 공간 안에 이러한 키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 혼자도 괜찮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곱씹어 보길 권합니다. 고독은 하나의 능력이다. 하지만 고독, 살러투드,과 고독감, 롤리니스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독은 스스로 원에서 분리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고독감은 원하지 않는데도 감내해야 하는 상태이며, 이는 준비와 치유 방법을 요구합니다. 자발적인 고독이든 어쩔 수 없는 고독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감정의 깊은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고독을 겪는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괜찮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독이 당신을 가둬버린다면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랑이 있다고 해도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독을 대처하는 키트를 갖추는 것입니다. 1, 2, 9 콜, 키트 완전 무료. 이 키트의 이름은 1, 2, 9 콜이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키트의 각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1로 시작합니다. 이는 첫 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1. 나만의 멘트러, 만들기. 스스로를 위해 하나의 만트라, 즉 나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세요. 만트라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만트라, 멘트러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서 은 마음, 트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만트라는 마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는 어떤 문장, 구절 또는 음절이라도 좋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며 평온함과 균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트라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는 당신이 고독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조절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고독이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독은 적절한 도구만 있다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트라의 예.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만트라 중 하나는 옴 마니 padme hum, 오엠 마니 패드미 험입니다. 이는 오, 연꽃 속의 보석이여 라는 뜻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혜를 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혼란스러운 순간에 이 구절을 잘못 외워서 옴 많이 받며 오엠 많이 베나이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구 자체가 아니라 만트라가 마음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라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이나 짧게 에베네셀, 에버니저, 하나님의 도움 또는 에파타, 에프퍼서, 열려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문구나 문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한 만트라, 컴 데이오. 짧고 간단한 문구를 원한다면 저는 라틴어로 컴 데이오, 쿰 데오를 추천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읊으면서 간단한 동작을 더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을 가볍게 쥐고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이 문구를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평온함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만트라를 선택하든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만트라가 당신의 정신적 앵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영혼을 가꾸는 2가지 취미.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취미는 마법 같은 치유제가 됩니다. 취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헐리 크식젠트마이헐리아이의 유명한 책 무리, 플로에서는 취미가 당신이 가진 기술과 그것을 수행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취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미는 당신이 스스로의 열렬한 팬이 되는 기회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완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선택하는 방법. 먼저, 당신에게 적합한 취미를 하나 선택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창작, 그림 그리기, 수공예품 만들기, 또는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디자인 도전, 수집 활동, 희귀 서적, 엽서, 우표, 독특한 미니어처 모형 등 새로운 배움, 악기 연주 배우기, 좋아하는 요리 만들기, 또는 항상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가장 중요한 점은 취미를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미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순전히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실내 취미와 야외 취미의 균형. 또한 실내 취미와 야외 취미를 각각 하나씩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외 취미, 조깅, 정원 가꾸기, 또는 소풍처럼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 실내 취미, 독서, 글쓰기 등 고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활동. 이 2가지 취미를 조화롭게 유지하면 시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취미는 단순히 고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9. 1. 위. 9. 콜. 키트의 구원 행동. 이 키트의 특별한 점은 당신의 시선을 자신에서 벗어나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인생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작고 따뜻한 선행으로 시작하기.
작지만 따뜻한 선행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람에 넘어간 표지판 세우기, 낯선 사람에게 문 열어주기, 길을 걷다가 보이는 쓰레기 줍기. 시간이 더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 책 기부, 아이들이나 노인을 돕는 활동. 크든 작든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이 실천한 선행을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기록들은 당신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선행의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 과학적으로도 선행을 목격하거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옥시토신, 악시토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타인을 돕는 선행은 결국 당신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에서 벗어나고 삶 속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헬퍼 S 하이, 도우는 사람의 행복감.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세이어로토넌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두 물질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몇 시간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낙관적인 마음을 선사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세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2배의 가치를 지닙니다.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진 행동. 만약 당신이 고독감에 빠져 있다면 집 밖으로 나가 작은 행동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2개를 주워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남몰래 하지 말고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때 당신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활력이 솟아오르고 세상 속에서 당신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1. 2. 9. 콜.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고독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세요. 고통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고통이 100%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진실한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감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고독을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병처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적 질병의 의사가 필요하듯 고독이라는 정신적 고통에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129번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라인에 연락하거나 단순히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불꽃을 밝히는 불씨가 되세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불을 밝히려면 2개의 부싯돌이 서로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2개의 부싯돌 중 하나만 움직이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통해 불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누군가가 고독하거나 마음이 얼어붙은 상태라고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거나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서툴지만 용감한 시도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첫 번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씨는 결국 당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약하면 1, 2, 9 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멘트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내적 폭풍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주문입니다. 2. 두 가지 취미. 자신을 가꾸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열정적인 취미입니다. 하나는 실내 활동,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충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는 야외 활동, 자연과 연결되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 9. 매일 실천하는 구원 행동.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로 세상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콜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고독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삶은 하나의 춤이며 우리는 혼자 춤출 수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서로의 불꽃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빛나게 하세요.